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3.1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독립 만세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또 지금도 뭐 광복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시간들에 많이 외치는 그러한 구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대한독립 만세, 전 민족이 하나가 되어 외쳤던 친일파만 빼고요, 그 대한독립 만세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을 향한 외침 3.1운동 되겠습니다. 자, 그럼 3.1운동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자, 국외적인 배경과 국내의 배경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국외 배경을 보면요. 자, 레닌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 지원 선언,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이후에 레닌이 제국주의 국가와의 투쟁을 위해서 식민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몽골이라든지 이런 주변국들을, 여러 약소국들을 지원해주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파리 강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열린 파리 강화에 의해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하죠. 민족 자결주의. 그래서 각 민족은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정치적인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좀 어이없게도 이 민족 자결주의는 누구에게만, 그쵸,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국의 식민지, 뭐 독일이나 이런 패전국의 식민지만 해당됐지,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는 승전국이었던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3.1운동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우리나라 당시 독립운동 이끌던 사람들 모두가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8 독립운동, 28 독립선언의 참여자 중 한 명이었던 서춘이라는 인물은요, 미국이 이런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미국도 자신들의 식민지인 필리핀을 독립시키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대로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영향을 받아서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청년단이 활동을 하죠. 신한청년단이 활동을 하는데 민족자결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하이에서 지난 시간에 뵀던 신한청년단이 조직되어집니다. 자, 이런 신한청년단에서는요, 여훈영 선생님 같은 분들은 윌슨 대통령에게 독립청원서를 보내기도 하고요. 독립을 청원하는 독립청원서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김규식 선생님 같은 분들은 김규식 같은 선생님들의 파리 강화에 파견해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그런 외교 활동을 벌이기도 하는 게 바로 이런 신한청년단이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들은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레닌의 약속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독립을 요구하는 외교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에 널리 퍼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런 소식들이 퍼지는 가운데 대한독립선언서 및 28 독립선언서가 나오게 되어져요. 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독립을 선언하자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 만주에서는 먼저 조소왕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독립선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대한독립선언서, 다른 말로는 무오독립선언서라고도 하거든요. 대한독립선언서, 무오독립선언서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일본에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에는 독립운동가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단체가 도쿄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바로 28 독립선언서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발표된 28 독립선언서와 만주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에 따른 말은 또 무오 독립선언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국내에서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3.1운동,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국외에서 받은 영향들이겠고요. 또 국내에서도 보면은 고종이 돌아가셔요. 고종이 승하하는데 1919년 1월에 승하는데, 이 어떠한 소문이 퍼지냐면은 고종이 독이 든 식혜를 마시고 사망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독사를 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민족 감정이 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종의 승하 이후에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 지도자들을 중심과 그리고 학생 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독립선언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기하라 독립군, 독립군은 일제의 천지를 휩쓸라. 한번 죽음은 사람의 면할 수 없는 바이니 개 돼지와도 같은 일생을 누가 구차히 도모하겠는가. 국민의 본령을 자각한 독립을 기억하고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고 인류의 평등을 실시하기 위한 자립임을 명심하여 황천의 명령을 받들고 일제의 못된 굴레에서 해탈하는 건국임을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하라. 그래서 육탄혈전 뭐 이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좀 강건한 의지를 드러내는 독립선언서가 바로 이 대한독립선언서, 무호독립선언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28 독립선언, 일본의 유학생들이 이제 선언한 28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하겠지만 만약 이로써 성공치 못하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온갖 자유행동을 취하여 최후의 1인까지 자유를 위하는 뜨거운 피를 흘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우리가 자유롭게 추구하겠다라는 것을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아서 이제 3.1운동이 전개되어집니다. 자, 해외에서도 이렇게 독립선언서 하고요, 민족 자결주의 나오고요, 레닌의 지원도 뭐 이야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또 고종의 독살, 소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세 시위를 계획하는데요.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고종의 국장일이 3월 3일이었어요. 3월 3일. 3월 3일 이틀 전인 3월 1일 정오에 탁골공원, 지금 인사동 옆에 있는 탁골공원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다음에 다 같이 만세 시위를 벌이자라고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민족대표 33인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혼란하고 위험하고 좀 라고 생각을 했는지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자신들끼리 33명이서 낭독을 한 다음에 종로경찰서에 전화해서 우리 독립선언서 낭독했으니까 잡아가세요 해가지고 자진 체포되어져 버려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민족대표가 나와서 탁골공원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읽으면은 다 같이 만세 시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기다리고 있던 그런 학생들과 시민들은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도 이게 되게 좋았던 찬스인 것이, 그래도 뭔가 고종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 국장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도 뭔가 장례식 때문에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민족대표가 나오지 않자 결국에는 기다리다 못해 한 학생이 올라가서 이 독립선언서를 읽고 만세 시위를 전개하게 되죠. 뭔가 민족대표 33에 대한 평가를 뭐 선생님이 할 수는 없지만 좀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이 염려했던 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까지 나온 수많은 학생들과 수많은 민중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각오를 하고 나왔을 텐데 그거를 조금 저버린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듭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그분들 중에 계속 독립운동 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변절하는 몇 명의 분들도 계시는 게 바로 민족대표 33인이어서 학자들마다 사람들마다 평가는 각자 개인이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분들의 행적을 이렇게 깎아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평화시위로 시작을 합니다. 평화시위로 시작을 하고 이제 기밀독립선언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되게 평화적인, 아까 대한독립선언서는 막 육탄혈전 막 이러는데 이거는 이 나라의 주인이고 새 인류가 평등하고 약간 이렇게 평화적인 모습을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3월 1일 날부터는 전개해 나가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국 주요 도시를 확산해 나갑니다. 우리가 3.1운동 하니까 1919년 3월 1일만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919년 3월 1일부터 그 해 내내 이어집니다. 그해 말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3.1운동입니다. 3월 1일 날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점점
전국 주요 도시를 확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청년, 학생 중심이었다가 상인, 노동자들까지 다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서울을 비롯해서 평양, 원산, 의주,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전개하는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요. 자, 이렇게 지역의 주요 도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만세운동이 확산되어지는데, 자, 이제 3단계는 어디까지 가느냐? 농촌으로까지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이후에는 농촌으로 확대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참여하게 되어져요. 자, 농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3월 하순, 3월이 말이 되면은 시위가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농촌의 만세 시위는요, 주로 만세, 이제 농촌은 5.1장 이런 게, 5.1장, 7.1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장날에 장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만세 시위가 막 일어나다 보니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가 휴교를 내리니까 이 학생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자기 고향에서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그렇죠?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도 원래 이하학당에 다니다가 휴교를 내리니까 자신의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돼서 옥중에서 순국하시게 되죠. 그래서 도시에서 귀향한,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간 학생들과 지방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세 시위가 농촌에서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때부터 약간 평화 시위가 무력투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무력투쟁으로 바뀌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평화 시위 위주로 전개되다가 이제 일제가 무자비하게, 일제가 입장에서도 3월 1일부터 시작된 만세 시위가 3월 중순 하순까지 넘어가는데 완벽하게 진압을 못하니까 이제 진압의 수위라든지 진압의 방법이라든지 진압의 이런 게 되게 강해지겠죠.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옆에서 잡혀가고 끌려가고 죽고 이런 모습을 본 우리 민중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꼭 시위라는데, 독립운동을 하는데 평화롭게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무기도 될 수 있어야겠죠. 그래가지고 평화적인 만세 시위가 점점 무력투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옆에서 강하게 진압하는 게 거의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요.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나 1920년대 아직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뭐 선매진식 계획 나긴 하지만 주로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은 바로 농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수탈에 맞서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건 뭐 전부 다겠지만 그 중에서도 농민들이 가장 분노가 많이 쌓여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농촌은 확대가 되어지면서 무력투쟁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3.1운동, 우리나라의 3.1운동은 무조건 평화시위야,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요. 그것이 이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선생님이 배울 때도 평화시위 되게 많이 강조했거든요. 근데 무기를 들 때, 싸울 때는 싸울 수 있어야지. 총칼을 상대가 손칼을 들고 오는데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만세만 부리는 거는 뭐 그거는 옳은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해외로까지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서간도, 만주 지역에서도 이제 만세 시위가 벌어지고, 저 미국에서도 벌어지는데요. 서간도에서는 부민단, 지난 시간에 배웠죠. 부민단이 중심이 되어 만세 시위를 전개하기도 하고요. 북간도에서는 약 3만여 명의 한인들이 용정 서전대학에 모여가지고 만세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요. 또 일본의 도쿄, 오사카 등에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만세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한인들이 자유대회 시가행진을 벌이기도 해서, 필라델피아에서 이게 시가행진,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거든요. 시가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은 상당히 약간 의미 깊은 지역이에요. 왜냐면은 이 필라델피아는 미국 독립의 상징 같은 지역이에요. 미국도 영국으로부터 미국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은요, 미국 독립혁명의 시작점이 되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대륙회의를 열고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선언했던 그 지역이 바로 필라델피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도 거기서 3일간 시가행진을 하고요, 미국 독립관에 가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폐막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저 멀리 미국에서도 독립을 향한 열망을 나타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제가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죠. 일제가 경찰, 군대를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학살을 자행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성 제암리, 지금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지역과 좀 가까운데요. 화성 제암리에 있었던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제암리 사건이 있죠. 1919년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일본 육군 중위였던 아리다 중위가 이끄는 일본 군경들이 화성의 제암리에 가서 한국인 약 30여 명을 교회당에 가둔 채 집중 사격한 후에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채암리라는 곳에 가서 민가 31호를 31호를 불태우고 39명을 학살한 사건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 되겠죠. 근데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 묻힐 뻔했는데 스코필드, 캐나다 선교사였던 스코필드, 한국 이름으로는 석고필입니다. 석고필. 최근에 석고필이라고 되게 유명한 배우 있죠? 그 배우의 이름도 스코필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석고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스코필드는 바로 이 3.1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그런 캐나다 선교사였던 이 스코필드, 이 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현장에서 취재하고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죠. 네, 여기는 화성시 향남 제암리에 와 있습니다. 저쪽 오른쪽으로는 지금 제암리 교회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기념탑입니다. 제암리 사건 기억하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우리 민족의 최대의 독립운동, 만세운동이었던 3.1 운동의 최대의 피해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 화성의 제암리에 있는 제암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3.1 운동 1919년 3월 1일 고종의 국장일에 맞춰가지고, 인산일에 맞춰가지고 서울 탁골공원으로부터 시작된 정말 만세운동이 3월 말이 되면은 이 경기도 외곽 지역에 있는 이 화성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3월 말부터 해서 요 근처는 수촌리, 바람, 그래서 저기 동탄면부터 해가지고 화성 이쪽까지 다 이제 만세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정말 이 화성 수원 지역의 만세운동은 거셌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인접해 있는 안성 양성에서도 정말 이일간의 해방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만세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토벌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들이 들어오게 되죠. 일본 헌병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이제 4월 15일에 이 화성 제암리에 있는 교회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제암리 교회를 봉쇄한 다음에 총으로 쏴주고 불태운 사건이 바로 제암리 사건이죠. 그 제암리 사건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은 지금 제암리 교회 당시 교회는 아니지만 남아 있고요. 그 앞에는 지금 기념관, 그 당시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관과 그 뒤에는 또 23분의 묘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제암리 교회와 전시관에 지나서 여기 태극기가 가득한 계단을 올라오면요, 당시에 희생당하셨던 분들, 제암리 교회에서 희생당했던 23분을 모신 이 무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암리의 3.1 운동 23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이 비석이 새겨져 있고요. 또 이렇게 돌아서 가서 보면요, 당시의 분들의 이름과 당시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는 글귀가 뒤에 1983년에 새겨진 비석이네요. 1983년 4월 달에 15일에 세웠다라고, 한참 뒤에야 이렇게 세워진 무덤 그리고 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은 이제 근처에 있는 수촌리에 있었던 학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오던 미국인 커티스 테일러 언더우더, 이런 인물들이 수촌리로 향해 가다가 우연하게 이 학살 현장,
불에 타고 신이 나뒹구는 학살의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고 수소문하고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선교 본부라든지 또 이 스코필드 박사에게 알려주게 되는데요. 언더우드에게 이 소식을 들었던 스코필드 박사가 이 지역의 학살 사건, 수천리나 제암리 학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조사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게 되어지죠. 세계에 알려진 이 제암리 사건은 일본의 만행, 일본이 식민지를 어떻게 탄압하고 있고 식민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학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히틀러가 했던 유대인 인종 청소라든지 아니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중해전쟁 중에 있었던 난징 대학살이나 이런 건 엄청나게 큰 제노사이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노사이드, 작은 제노사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코필드 박사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 제암리 사건이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걸 보니까요, 스코필드 박사가 제암리 소식을 들은 다음에 수원역까지는 열차를 타고 왔다고 해요. 수원역까지 열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일본 군들의 경계가 삼엄했겠죠. 당시 3.1운동이 계속 3월 말, 4월 말 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과정 중에 경계가 삼엄하니까 몰래 자전거를 이용해서 제암리 현장까지 왔다고 합니다. 보니까 여기 스코필드 박사의 동상과 함께 여기 자전거가 있거든요. 이 자전거가 바로 스코필드 박사가 타고 왔던 이 자전거를 같이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수원역에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와서라도 이 현장을 알리려고 했던 스코필드 박사에게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스코필드 박사는 그 다음에 캐나다로 건너가서 수의학을 전공하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가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 독립된 이후에 다시 또 우리나라 초청으로 오셔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또 수의학을 강의하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 우리나라에서 하시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훈장도 받으시고 하시다가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사랑하셨던 스코필드 박사에게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동상으로 제암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학살 알리기에 이곳까지 달려오신 이 모습, 이 자전거, 뭉클해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3.1운동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의 의의. 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 그래서 모든 계층이 참여한 남녀노소 계급 상관없이 친일파만 빼고 모두가 참여했던 그러한 민족적인 운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근데 선생님이 대학교 갈 때 역사교육과 진학할 때 면접 문제 중에 하나가 요거였거든요. 신청 면접 문제 중에 하나가 3.1운동의 의의를 좀 얘기해봐라. 3.1운동이 다른 것들과 좀 다른 민족운동과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했던 것이 면접 문제였는데요. 그 전까지 보면 가장 거국적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운동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을 실어해서 토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었던 양반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는 정말 소수의 친일파 빼고는 계급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어리든 남든 모든 민족이,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로 합쳤던 최초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 바로 요 3.1운동이 되겠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자, 3.1운동 이후에 이제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3.1운동이 결국에는 뭐 우리 민족의 의지를 보여줬지만 성공인 건 아니잖아요. 성공은 아니잖아요. 성공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끌 통일의 지도부를 만들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면 1910년대에 수많은 독립군 기지들이, 독립운동 기지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오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3.1운동의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점이겠죠. 그리고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뀝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를 하다가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하면서 일제가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실은 더 기만적인 통치였지만 문화 통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고요. 또 아시아 각국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3.1운동에 이어서 중국의 1919년 오사운동, 중국에서 오사운동이라는 이제 민족운동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든지 약소민족의 반제국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의 대표적인 뭐 네루라든지 시인이었던 타고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3.1운동에 대해서 이제 높이 평가를 하기도 하고, 중국의 뭐 천도쇼 같은 뭐 지식인들도 3.1운동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게 뭐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안 주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민족의 의지, 독립의 의지를 이렇게 총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세웠다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점이 아닐까. 그리고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그 전에 이제 전제군주제 국가, 공건 왕국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 이 민족의 주인이야 라는 생각이 본격적으로 생겨난 시기가 3.1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1919년의 3.1운동, 3.1운동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죠. 유관순 열사. 하지만 유관순 열사, 그 나이에 만세를 외치다가 죽은 사람이, 그 나이의 소녀가 유관순 한 명은 아니고 수많은 수백의 수천의 수많은 유관순과 독립운동가들, 이름 모를 만세를 외치다 죽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